태어나자마자 죽으라고 버려진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20년 후 돌아왔고 자신을 버린 집안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오빠는 끝까지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새벽 어스름이 스며드는 시각, 한양 명문가 민대감의 안채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희미한 촛불이 흔들리는 병실, 그 안에는 차갑게 식어가는 시신 하나가 누워 있었지요. 시신 앞에 무릎 꿇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과부가 된 하인이었지요. 그녀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슬픔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아무도 그 깊이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통곡하며 아버지의 시신에 엎드렸지요. 아버지, 아버지!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처절하던지. 하지만 제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통곡하는 척하며 아버지 품을 더듬는 그 손, 민준의 손가락이 아버지의 옷깃 안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장 주머니, 가문의 모든 재산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것을 빼내고 있었던 겁니다. 남자들은 늘 그렇습니다. 눈물 뒤에 욕심을 숨기고 슬픔을 가장해 이득을 취하죠. 하지만 그날 밤 진짜 무서운 건 민준이 아니었습니다. 과부 하인의 손등을 보셨나요? 거기에는 3개의 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박힌 그 점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요. 하인 따위 누가 보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알아보았습니다. 그 점들의 의미를. 20년 전 이 집안에서 버려진 아이에게도 똑같은 점이 있었다는 것을. 그 아이는 분명 죽었어야 했습니다. 이 여인의 정체를 아는 자는 그 방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준도, 다른 가족들도, 심지어 죽은 민대감조차도. 그녀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절대 집안에 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버림받은 쌍둥이. 그녀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복수를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그 완벽한 사기극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지요. 26년 전 이야기를 해드리지요. 그해 겨울 민대감 댁 안채에서는 아이 울음소리가 2번 울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그 순간 산실에 있던 모든 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쌍둥이, 그것도 남녀 일란성 쌍둥이라니.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저주라 믿었습니다. 전생에 이루지 못한 연인이 오누이로 태어났다는 미신, 양반가에서 이보다 더한 치욕은 없었지요. 민대감이 산실로 들어섰을 때 그의 눈에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문의 체면, 조상들의 명예, 그리고 자신의 벼슬길만이 보였지요. 그가 내린 명령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둘 다 죽여라. 그 말이 떨어지자 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내의 비명도 산파의 애원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요. 체면 앞에서 피부치의 목숨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날 밤 목숨을 건 자가 있었습니다. 하인 중에 가장 미천한 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늙은 종이 아이를 하나 품에 숨겼지요. 그것이 딸아이였습니다. 왜 딸아이였을까요? 아들은 대를 이을 핏줄, 죽이면 더 큰 죄가 될 터인데. 하지만 딸은 어차피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 없어져도 크게 찾지 않을 거라 여겼겠지요. 그 늙은 종은 아이를 안고 밤새 달렸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더 멀리. 새벽녘 어느 절 앞에 아이를 내려놓고는 그대로 사라졌지요.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편 아들은 기적처럼 살아 돌아왔습니다. 죽이려던 하인이 차마 손을 쓰지 못하고 산에 버렸는데 지나가던 스님이 발견했다나요? 민대감은 이것을 하늘의 뜻이라 여겼지요. 아들은 민대감의 유일한 핏줄로 자랐습니다. 온갖 사랑을 받으며 자신에게 쌍둥이 누이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로 그가 알겠던 건 오직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뿐이었지요. 그리고 딸은 세상 어딘가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자랐습니다. 하지만 피는 속일 수 없는 법이죠. 그녀의 눈 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복수의 불꽃이 잠들어 있었지요. 20해가 흘렀습니다. 버려진 아이를 거둔 양어머니가 숨을 거두던 날, 민희는 낡은 비단 조각 하나를 건네받았지요. 네 진짜 부모가 누군지 이제 알아야 할 때가 됐구나. 세월에 바랜 그 비단에는 분명했습니다. 한양 민씨 가문의 문양이. 민희는 그 비단 조각을 품에 안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20해 전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집안으로요. 복수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던 걸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민씨 저택 앞에 선 민희의 모습이라니,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오빠 민준 앞에 초라한 삼배옷의 여인이 섰습니다. 같은 피를 나는 쌍둥이가 이토록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였지요. 민주는 처음엔 미친 여자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희가 손등을 내밀었을 때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세 개의 점, 삼각형 모양으로 박힌 그 점이 자신의 손등에도 똑같이 있었으니까요. 두 얼굴이 마주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입술. 20해의 세월이 다르게 새겨졌을 뿐 그들은 분명 한 몸에서 태어난 쌍둥이였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에 충격이 가시자 그 자리를 차지한 건 두려움이었지요. 이 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가? 재산은, 가문의 체면은? 남자들은 늘 그렇습니다. 핏붙이보다 재산이 먼저예요. 대청마루에 햇살이 비단처럼 쏟아졌습니다. 그 아름다운 빛 아래서 민준이 입을 열었지요. 누이, 아니, 민희라 했나? 우리 조용히 이야기해보지 않겠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민준의 제안은 이랬습니다. 재산의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아무도 모르게 네가 민씨 가문의 딸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지 마라. 체면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버린 딸보대 체면이. 민희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그저 가족을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민주는 안심했지요. 어리석은 여자라고.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숙인 건 눈물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입가에 떠오른 미소를 감추기 위해서였지요. 그렇게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지요. 적은 돈으로 귀찮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민희가 20해 동안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 진짜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민희는 과부를 위장하여 민대감 댁의 하인으로 들어갔습니다. 26해를 기다린 끝에 마침내 자신을 버린 집안의 문턱을 넘은 것이지요.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버려진 쌍둥이 딸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을. 부엌에서 물을 깃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널면서 민희는 집안 구석구석을 눈에 담았습니다. 어디에 금고가 있는지, 누가 누구와 불화하는지, 어떤 하인이 매수될 수 있는지. 복수는 칼이 아니라 정모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민희는 병석에 누운 아버지를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26해 만에 보는 아버지의 얼굴. 주름지고 쇠약해진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민희의 가슴 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증오해야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눈물이 나는 걸까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녀는 여전히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마다 민희는 아버지의 약을 다렸습니다. 독을 넣을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죽음보다 더 잔인한 방법으로 해야 했으니까요. 살아서 모든 것을 잃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수였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희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녀는 아버지의 병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예요, 아버지. 26해 전 죽이라고 하신 그 딸이요. 민희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그녀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놀라움, 후회, 아니면 안도? 아버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했지요. 민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왜 살아있느냐는 저주일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고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민희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했는지 아니면 끝까지 미워했는지. 그날 밤 민희는 안채 마당에 홀로 서서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빈자리가 생겨버렸지요. 가장 잔인한 복수는 결국 자신도 상처받는 법이니까요. 자, 이제 이 사기극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드리지요. 민준이는 자신이 모든 것을 주도한다고 믿었습니다. 누이를 이용해 재산을 패돌린다고 자신이 더 영리하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민희가 원했던 바였습니다. 쌍둥이라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민희는 오빠의 필체를 완벽히 익혔고 목소리 톤까지 흉내낼 수 있었지요. 같은 뱃속에서 나온 피는 속일 수 없는 법. 그 닮음이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민희는 남장을 하고 직접 관아에 나타났습니다. 오빠 행세를 하며 토지 문서에 서명하고 노비 문서를 정리했지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누가 감히 양반 도련님의 정체를 의심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거의 들킬 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인 만드기가 그날 밤 달빛 아래서 무언가를 보았거든요. 뒤뜰을 거니는 귀신 같은 형체를. 도련님과 너무나 닮은 그러나 도련님이 아닌 누군가를. 만드기는 다음 날 아침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닮은 귀신을 봤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주인집에서는 술에 취해 헛것을 봤다며 볼기를 쳤고 만드기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요. 진실은 눈앞에 있었지만 아무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이지요. 버려진 쌍둥이 딸이 돌아와 복수한다. 그건 야담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니까요. 민희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낮에는 과부 행세를 하며 동정을 사고 밤에는 오빠로 변장해 문서를 조작했지요. 두 개의 삶을 완벽히 살아낸 겁니다. 마치 한 몸에 두 영혼이 깃든 것처럼. 서재에 쌓인 문서들을 보세요. 토지 매매 증서, 노비 이전 문서, 곡식 거래 장부, 모든 것에 민준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명의 절반은 민희가 쓴 것이었지요. 오빠는 자신이 무엇에 서명했는지도 모른 채 파멸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건 민준이 끝까지 몰랐다는 겁니다.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 누이가 자신보다 열수 앞을 내다보고 있다는 것. 그는 체스판 위의 왕이었지만 실제로는 가장 먼저 잡히는 졸에 불과했지요. 20년을 기다린 복수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그 순간부터 민희는 이날을 위해 살아왔던 겁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저택 전체를 덮어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아무도, 정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새벽, 헛간 뒤에서 두 쌍둥이가 마주섰습니다. 민준의 손에는 떨리는 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지요. 이 서명들 전부 네 글씨가 아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서명했다고 믿었던 모든 문서가 처음부터 민희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민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오빠, 당신은 한 번도 문서를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저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생각했지. 법적으로 모든 재산 이전 서류에는 민희의 필체가 있었습니다. 민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바람막이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민준이 분노로 떨며 소리쳤습니다. 관아에 고발하겠다. 하지만 민희의 다음 말에 그는 얼어붙었지요. 그러세요. 대신 이것도 함께 가져가세요. 그녀가 꺼낸 것은 20년 전 갓난아기를 죽이려 했던 아버지의 친필 명령서였습니다. 살인 미수, 그것도 친자식에 대한.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가문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양반 체면이 목숨보다 중요했던 시대, 민주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고발하면 자신도 함께 무너지니까요. 그때 민희가 조용히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려 있었지요. 이 손 보여요? 동상이에요. 한겨울에 얼음 깬 개울에서 빨래하다 얼어붙은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20년의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빠는 비단잎을 덮고 잘 때 나는 부엌 아궁이 옆에서 잠들었어요. 오빠가 글 배울 때 나는 주인집 아이 똥오줌을 치웠고요. 민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같은 날 태어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했죠? 민주는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다름 아닌 자신의 쌍둥이 여동생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순간이었지요. 민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난 사기꾼이 아니에요. 원래 내 것을 되찾은 것뿐이에요. 그녀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태어나자마자 죽으라고 버려진 아이가 20년 만에 자신의 몫을 가져간 것을 도둑질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결국 민주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빈손으로요. 그가 가진 것은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가장 완벽한 복수는 칼을 쓰지 않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복수지요.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진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버려진 민희, 이용당한 민준, 아니면 미신에 사로잡혀 자식을 버린 부모? 어쩌면 모두가 피해자이고 진짜 가해자는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그 시대 자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오빠의 서재에서 밤마다 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토지 문서, 노비 문서, 그리고 가문의 족보까지. 글을 모르는 척했지만 사실 그녀는 한양 최고의 기방에서 글을 배운 여인이었지요. 남자들은 여자가 글을 읽을 줄 모른다고 믿었고 그 믿음이 그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토지 문서를 보는 순간 그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 작성한 유언장에는 적자가 없을 경우 모든 재산은 딸에게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물론 그 딸이 자신인지 죽은 줄 알았던 쌍둥이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의 허점, 그것이 그녀의 무기였습니다. 오빠는 그녀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집안 살림을 맡기고 손님 접대를 맡기고 심지어 혼인 상대를 고르는 것까지 그녀의 조언을 구했지요. 그가 몰랐던 것은 그녀가 소개한 혼인 상대가 모두 빚더미에 앉은 집안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가문의 재산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교묘했던 것은 노비들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노비들에게 은밀히 자유를 약속했습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되면 너희를 모두 풀어주마. 노비들은 그녀의 편이 되었고 오빠의 모든 움직임을 그녀에게 보고했습니다. 집안에 그녀의 눈과 귀가 아닌 곳이 없었지요. 3년이 지났습니다. 오빠의 혼인은 3번이나 파혼되었고 집안 논밭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저 집안에 흉한 기운이 있다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흉한 기운이 바로 20년 전 버려진 아이의 한이라는 것을.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오빠가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의모는 고개를 저었고 그녀는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온 마을이 그녀의 효성에 감탄했지요. 하지만 그녀가 끓여주는 약탕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그것은 오직 그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죽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이야, 네가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다. 이 집안을 부탁한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연기였을까요? 그것은 그녀 자신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복수와 슬픔의 경계는 때로 흐릿하니까요. 장례가 끝나고 그녀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적자가 없을 경우 모든 재산은 딸에게. 이제 적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딸이었습니다. 20년 전 버려진 바로 그 딸. 관아에서는 그녀의 주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노비들을 모두 풀어주었고 집안의 재산은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시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어떤 이는 귀신이라 했고 어떤 이는 의인이라 했지요. 이 이야기가 실화인지 아닌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선시대에 이런 일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쌍둥이라는 이유로 버려진 아이. 그 아이가 20년을 기다려 완성한 복수극. 과연 누가 진짜 악인이었을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그저 슬픈 복수극에 불과했을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월양이 가문의 재산을 손에 넣은 후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자신을 버린 그 산을 샀습니다. 20해 전 갓난아기였던 자신이 죽으라고 버려졌던 바로 그 산 전체를요. 그리고 그곳에 사당을 지었어요. 누구를 위한 사당이었을까요?
바로 자신과 함께 버려졌다가 죽은 쌍둥이 언니를 위한 사당이었습니다. 월양은 매일 새벽 그곳에 올라가 향을 피웠어요. 언니, 우리가 이겼어. 이제 편히 쉬어. 그녀의 복수는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는 법이지요. 월양의 정체를 의심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다름 아닌 그 집안의 늙은 유모였어요. 20해 전 쌍둥이를 산에 버리러 갔던 바로 그 하인 말입니다. 유모는 월양의 왼쪽 귀 뒤에 있는 작은 점을 보았습니다. 20해 전 자신이 버렸던 아기에게도 똑같은 점이 있었거든요. 유모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인은 죽었어야 할 그 아기라고. 유모가 이 사실을 폭로하려 했을까요? 아니요. 그녀는 더 교활했습니다. 월양을 찾아가 협박했어요. 마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입을 막으시려면. 하지만 유모는 월양이 어떤 여인인지 몰랐던 거예요. 월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유모님, 20해 전 그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더 잘 알지요. 당신이 아기 한 명은 살려서 인신 매매꾼에게 팔았다는 것도요. 유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요. 월양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유모가 자신을 인신 매매꾼에게 팔아넘긴 것도 그 돈으로 논을 산 것도요. 월양은 20해 동안 모든 증거를 모아두었던 겁니다. 복수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모는 그날 밤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겠어요. 월양이 이미 관아에 고발장을 넣어둔걸요. 인신매매는 조선에서도 중죄였습니다. 유모는 사흘 만에 잡혀서 곤장 100대를 맞고 유배를 갔어요. 이제 월양의 비밀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그 집안의 안주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복수가 끝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시작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월이는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쌍둥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운명을 다시 썼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버린 모든 것들을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복수란 것이 그렇습니다. 원수를 무너뜨린 자리에 남는 건 승리의 환영이 아니라 텅 빈 허무함이지요. 월이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이는 아무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수는 어떻게 되었나고요? 그는 끝까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자신이 죽이려 했던 쌍둥이 동생이었다는 사실을. 그 진실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월이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누군가는 사기꾼이라 했고 누군가는 복수의 화신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그녀는 그저 살고 싶었던 아이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으라고 버려진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을 뿐. 조선의 법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놀랍게도 월이를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한 모든 일은 기술적으로 불법이 아니었거든요. 그녀는 거짓말을 했지만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고 재산을 빼앗았지만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인 혼인과 상속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지요.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법의 허점이었습니다.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에 여자가 주체가 되어 버리는 일에 대한 법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월이의 이야기가 퍼지자 조선 팔도의 여인들 사이에서 은밀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규방에서 규방으로, 기방에서 기방으로. 버림받은 딸이 복수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수많은 여인들에게 희망이자 경고가 되었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이는 복수를 완성한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혹자는 그녀가 중국으로 건너갔다 하고 혹자는 이름을 바꿔 다른 고을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그녀가 다른 버림받은 여인들을 돕는 일을 했다고도 하지요. 진실이 무엇이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끝맺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월이는 악인이었을까요? 피해자였을까요? 20년을 기다려 완성한 이 복수극,
그녀를 사기꾼이라 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녀야말로 이 모든 비극의 진짜 피해자였을까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연화는 처음부터 오빠의 마음을 읽고 있었어요. 그가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는 것, 모든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던 겁니다. 연화가 왜 그랬을까요? 오빠가 스스로 무덤을 파게 놔둔 거예요. 탐욕의 눈이 먼 자는 자기 발등을 찍는 법이니까요. 그녀는 그저 지켜보기만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오빠가 연화의 재산까지 삼키려고 위조 문서를 만들었을 때 연화는 모든 증거를 관하에 넘겼어요. 20년간 모은 증거들 단 하나도 빠짐없이요. 위조 문서, 재산 횡령, 심지어 동생을 속여 재산을 빼앗으려 한 죄. 오빠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건 연화의 차가운 미소였어요. 결국 모든 재산은 연화에게 돌아갔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요. 그녀는 사기를 친 게 아니에요. 오빠의 사기를 이용해서 정당하게 되찾은 겁니다. 자신이 태어났을 때 받았어야 할 것들을요. 하지만 연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 재산으로 무얼 했을까요? 자신처럼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는 집을 세웠습니다. 복수로 끝나지 않고 구원으로 이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복수만 하고 떠나지 않았느냐고. 연화는 이렇게 답했대요. 나를 버린 건 부모지만 나를 키운 건 세상의 따뜻한 손길이었다. 그 빛을 갚는 것뿐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조선 팔도에 퍼졌습니다. 어떤 이는 사기꾼이라 욕했고 어떤 이는 영웅이라 칭송했지요. 하지만 진실은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시대가 만든 피해자였고 스스로 구원자가 된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진짜 악인은 누구였을까요? 쌍둥이를 버린 부모, 탐욕의 눈이 먼 오빠, 아니면 여자아이를 불길하다며 죽이라 했던 그 시대 자체였을까요? 가장 완벽한 복수는 칼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연화는 20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여자의 복수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잃고 오빠는 가문의 명예를 잃었으며 그 집안은 한양에서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지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복수를 완성한 그녀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20년을 기다린 여인은 단 하룻밤의 승리도 자축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복수란 것이 그렇습니다. 완성되는 순간 남는 건 공허함 뿐이지요. 그녀가 진정 원했던 건 재산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번이라도 딸로 불리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그 오빠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가장 비극적인 건 그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여동생이 진짜 피를 나눈 쌍둥이였다는 것을. 그는 미쳐버렸습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동생을 스스로 파멸시켰다는 죄책감에 아버지의 미신 때문에 버려진 누이를 자신도 모르게 또다시 버린 셈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그녀를 사기꾼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으라고 산에 버려진 아이가 살아남아 돌아온 것이 죄입니까? 자신을 버린 가문의 것을 되찾은 것이 도둑질입니까? 원래 자기 것이었던 사랑을, 이름을, 존재를 되찾으려 한 것이 범죄란 말입니까? 진짜 사기꾼은 누구였을까요? 미신을 핑계로 딸을 버린 아버지? 체면 때문에 진실을 숨긴 어머니? 아니면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그 시대 전체? 이 이야기가 무서운 건 이것이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은 자라서 돌아옵니다. 복수를 품고서. 오늘 밤 당신의 가문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까? 혹시 잊혀진 누군가, 버려진 누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자들은 역사를 쓰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자들이 알고 있지요. 박진사 땡 몰락의 공식 기록에는 방탕한 아들의 패가망신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월향이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박진사 댁의 재산은 흩어지고 명예는 땅에 떨어지며 가문의 대는 끊어졌지요. 20년 전 쌍둥이 딸을 버린 그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월향이는 복수를 완성한 후 어디로 갔을까요?
어떤 이는 먼 고을로 떠나 새 삶을 시작했다 하고 어떤 이는 산사에 들어가 머리를 깎았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그녀는 웃지 않았다고 합니다. 복수란 달콤하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20년을 기다린 복수가 정말 그녀에게 평화를 주었을까요? 자신을 버린 아버지도 자신 대신 사랑받은 오빠도 모두 무너뜨렸건만 그녀의 가슴속 구멍은 여전히 비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실제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쌍둥이가 불길하다는 미신, 딸은 버려도 된다는 생각, 그리고 한 번 정해진 신분은 바꿀 수 없다는 굳은 믿음. 이 모든 것이 한 아이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딸이 20년을 기다려 완성한 복수극. 그녀를 사기꾼이라 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녀야말로 진짜 피해자였을까요? 이 물음에 쉽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남자들은 역사를 쓰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자들이 알고 있죠. 박진사 땡 몰락의 공식 기록에는 방탕한 아들의 패가망신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월향이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어요. 가장 무서운 건 이런 비극을 만든 건 미신과 체면, 그리고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그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월향이가 괴물이 된 건 그녀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그녀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제가 월야로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이야기만큼 가슴 아픈 것은 없었습니다. 복수자도 피해자도 모두가 결국은 시대의 희생양이었으니까요. 승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가문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까? 혹시 잊혀진 누군가, 버려진 누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야화 부인이 전하는 오늘 밤의 이야기였습니다. 남자들이 쓴 역사 뒤에 숨은 여자들만이 아는 진실. 다음에 또 다른 비밀을 들려드리지요. 그때까지 잠 못 이루는 밤 되시길.